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유진은 늘 그랬듯 1시간 먼저 일어나 화장실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어둑했고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제약회사 영업본부에서 15년째 일하면서 이런 아침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부장 승진 이후로는 더 바빠졌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도 나름의 패턴이 있었다. 아침 8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그리고 8시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하지만 최근 3개월 사이 이 패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아빠, 엄마는 왜 맨날 늦게 와? 어젯밤 채은이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10살짜리 딸아이의 순수한 물음에 나는 뭐라 답했던가. 엄마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라는 건조한 대답뿐이었다. 채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TV 만화에 시선을 돌렸지만 그 질문은 내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생각해보면 유진이 9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날이 부쩍 늘었다. 광고대행사 기획팀 과장이라는 직책이 바쁘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늦어도 8시 전에는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야근이 많아서, 팀 회식이 있어서, 클라이언트 미팅이 늦게 끝나서 같은 이유로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오니 유진이 이미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다.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화장이 더 진해진 것일까? 아니면 옷차림이 더 세련되어진 것일까? 블랙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확실히 예전보다 신경 쓴 티가 났다. 유진은 내가 들어오자 잠깐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다. 그 찰나의 어색함이 내 가슴을 스쳤다. 결혼 10년 차, 서로에게 익숙해진 만큼 무뎌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의 낯설음은 그것과는 달랐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채은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우유를 마셨고 유진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토스트를 씹었다. 예전에는 아침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각자의 세계에 빠져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오늘도 늦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이 잠시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순간적인 동요가 스쳤다가 사라졌다. 아마도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한동안 바쁠 것 같아.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서로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우리 부부의 암묵적인 룰이었으니까. 회사에 도착해서도 아침에 그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유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한 후배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저는 최근에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완전 재밌어요. 다른 동료들도 저마다 퇴근 후 일과를 이야기했다. 헬스, 요가, 독서 모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궁금해졌다. 유진은 퇴근 후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후 내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충동적으로 유진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비서가 받았다. 정유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정 과장님은 6시에 퇴근하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쯤 집으로 가는 중이어야 했다. 하지만 내 경험상 유진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보통 9시가 넘어서였다. 그 사이 2시간 반 동안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 의심이라기보다는 궁금증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궁금증은 곧 불안으로 변했고 불안은 다시 의심의 싹을 틔웠다. 퇴근길, 평소와 달리 일부러 유진의 회사 근처로 차를 몰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 앞을 지나쳤지만 당연히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신호등에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광화문 일대의 수많은 카페와 식당들. 그녀는 이 중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8시가 넘어 있었다. 채은이는 학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고 유진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샤워를 하고 TV를 보며 기다렸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거실 창가에 서서 아파트 입구를 내려다보았다. 9시 15분 검은색 택시가 아파트 앞에 멈춰섰다. 유진이 내렸다. 멀리서 봐도 그녀의 걸음걸이에서 피곤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했다. 회식이라면 단체로 택시를 타고 오거나 동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녀는 혼자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서둘러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유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홍조가 있었고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많이 늦었네. 응, 미안.
씻고 올게.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유진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다. 나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면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퇴근 후 2시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는 유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이런 간극이 생긴 걸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지 않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그리고 그 비어있는 2시간 동안 유진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마치 내 마음속에 생긴 균열처럼 그 불빛들도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유진의 퇴근 시간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것이 집착으로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유진의 회사 근처를 서성이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월요일, 유진은 6시 5분에 회사 건물에서 나왔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따라갔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유진은 회사에서 3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카페 로사라는 간판이 보였다. 카페 맞은편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내며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8시가 넘어서야 유진이 카페에서 나왔다. 혼자였다. 표정은 평온했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일상적인 일과를 마친 것처럼. 화요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7시쯤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갔다. 유진의 직장 상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슈트 차림의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카페 안으로 사라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업무 미팅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까? 카페 2층 창문으로 2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마주 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거리가 있어 표정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사무적이지 않았다. 그날 밤 유진의 핸드폰을 처음으로 몰래 들여다봤다. 잠든 그녀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카카오톡을 열자 장민석 팀장이라는 이름이 상단에 떠 있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내일 또 봐요. 유진 씨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남편한테는 비밀이죠? 손이 떨렸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조용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유진을 더 면밀히 관찰했다. 그녀의 변화는 생각보다 뚜렷했다. 새로운 향수를 쓰기 시작했고 평소 입지 않던 스타일의 옷들이 늘어났다.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더 공을 들여 꾸미는 게 눈에 띄었다. 아마도 그날들이 그 남자를 만나는 날인 모양이었다. 집에서의 유진은 예전과 달랐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문자가 올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내가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끄곤 했다.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에 몰래 일어나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요즘 이상해. 어느 날 저녁 채은이가 내게 속삭였다. 아이도 눈치챈 것이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에도 엄마의 변화가 보일 정도라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중요한 미팅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났고 보고서 작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유진의 회사 동료 오현주를 우연히 만난 것은 그 즈음이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마주쳤다. 현주는 유진과 같은 팀에서 일하는 동료였다.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유진 이야기가 나왔다. 유진 언니 요즘 많이 바쁘죠? 매일 야근하느라 힘들어하던데요. 현주의 말에 의아했다. 유진은 6시에 퇴근하고 있었는데 야근이라니. 아, 네.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현주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프로젝트요? 우리 팀 지금 특별한 프로젝트 없는데. 아, 혹시 장민석 팀장님이랑 하는 그 기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현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말을 멈췄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유진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야근도, 회식도, 클라이언트 미팅도 모두 거짓이었다. 그날 저녁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유진의 차에 몰래 GPS 추적기를 달았다.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다음 날 추적기 앱을 통해 유진의 동선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그녀는 퇴근 후 곧장 카페 로사로 향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8시쯤 카페를 나선 유진의 차는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강남의 한 호텔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에 땀이 났고 숨이 가빠졌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다. 모른 척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과 마주할 것인가? 나는 차 키를 집어들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설령 그것이 우리 가정의 파멸을 의미한다 해도. 호텔로 향하는 내내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10년의 결혼 생활, 채은이의 미래, 그리고 배신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눈앞이 흐려졌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끝을 봐야만 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유진의 차는 주차장에 있었다. 프런트에서 물어볼 수도 없었고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로비 한 구석 소파에 앉아 출입구를 주시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밤 10시가 넘어서야 엘리베이터에서 두 사람이 나왔다. 유진과 장민석이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유진의 얼굴에는 내가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가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호텔 로비에서 그들을 목격한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유진과 장민석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호텔 정문으로 향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보였다. 밖으로 나간 두 사람은 발렛 파킹 직원에게 차키를 건네받았다. 장민석의 검은색 벤츠였다. 유진이 조수석에 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내 차에 올라탔다. 그들의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벤츠는 강남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다. 30분쯤 달렸을까? 차는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경비원이 차단기를 올려주는 걸 보니 장민석의 집인 모양이었다. 나는 아파트 입구에서 멈춰섰다. 더 이상 따라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다. 카페에서의 만남, 호텔, 그리고 그의 집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다. 유진은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이성이 머리를 지배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24시간 편의점에 들렀다. 소주 한 병과 담배를 샀다. 금연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지금은 뭐라도 태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몸이 뜨거워졌다.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새벽 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다. 유진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이 불규칙한 걸 보니 아직 깨어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나도 모른 척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 먼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탐정은 일주일 동안 유진과 장민석을 미행하며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3번은 만났고 주로 호텔을 이용했다. 가끔은 장민석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 탐정이 건네준 보고서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장민석 씨는 기혼자입니다. 부인과 2아이가 있고요. 탐정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나와 같은 처지의 남자를 배신자로 만들고 있었다. 두 가정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위였다. 증거를 확보한 후 나는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이혼하고 끝내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먼저 장민석의 신상 정보를 조사했다. 그는 유진이 다니는 광고대 행사의 전략기획팀장이었고 연봉도 상당했다. 아내는 대기업 임원의 딸이었고 그 연줄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 같았다. 전형적인 기득권층이었다. 유진의 회사 내규도 살펴봤다.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징계 규정이 있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적발 시 해고까지 가능했다. 변호사와도 상담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복수의 밑그림이 완성되어 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채은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학교로 달려갔다. 채은이가 요즘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친구들과도 자주 다투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복수에만 몰두하는 사이 채은이가 상처받고 있었다. 아이는 부모의 불화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교무실을 나와 복도에서 채은이를 만났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아빠, 엄마랑 싸웠어? 10살짜리 아이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나는 채은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채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유진은 여전히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다. 채은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다. 복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아이의 미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다만 그 방법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다. 채은이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의를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일주일 후,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들, 그리고 장민석의 아내에게 보낼 편지까지. 이제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뜻밖의 변수가 생겼다. 유진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던 중 장민석과의 최근 대화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한 것이다. 이번 주말에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야. 그리고 당신한테도 결단을 요구할 거야. 장민석이 먼저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유진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지도 몰랐다. 그렇게 되면 내 복수 계획은 의미가 없어진다. 주도권을 빼앗기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했다. 금요일 저녁,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 증거물들을 펼쳐놓고 유진을 기다렸다. 사진, 영상, 호텔 영수증, 그리고 탐정의 보고서까지. 채은이는 미리 처가에 보내놓았다. 아이가 이 광경을 보는 건 피하고 싶었다. 9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다. 유진이 들어섰다. 평소처럼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구두를 벗었다. 하지만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자 잠시 멈칫했다. 아직 안 잤어? 유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을 가리켰다. 그녀의 시선이 증거물들에 닿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퇴근 후 2시간 어디에 있었어?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호텔 로비에서 장민석과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다. 설명해봐. 아니면 변명이라도. 내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유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다야?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일 얘기였어. 팀장님이 프로젝트 조언해준다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유진의 변명은 진부했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 미팅이었는데 어느 순간 감정이 생겼다는 것이다. 외로움, 권태, 그리고 새로운 설렘, 전형적인 불륜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호텔은? 그 사람 집은?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어차피 모든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부인은 무의미했다. 그 사람 아내한테도 알려야겠지? 이 말에 유진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안 돼, 그건 너무해. 내가 너무하다고? 지금 그 말이 나와?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컵이 쓰러지고 물이 쏟아졌다. 유진이 움찔했다. 10년이야. 10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고작 이따위 배신으로 끝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웃들이 들을까봐 걱정됐지만 이미 통제할 수 없었다. 채은이는? 우리 딸은 생각 안 해봤어? 엄마가 다른 남자랑 호텔에 가는 걸 알면 그 애가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봤냐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들통난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민석이가 아내랑 이혼한대. 나랑 새 출발하고 싶다고.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유진은 이미 나와의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너도 그러고 싶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이혼 소장이었다. 하지만 공짜는 없어. 위자료는 물론이고 채은이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고 나는 장민석 아내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꺼냈다. 그 여자한테도 모든 걸 알릴 거야. 사진이랑 영상 다 보내줄 거고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제발, 그것만은. 왜? 내가 한 짓이 부끄러워? 당당하지 못해? 그 사람 인생이 망가져. 회사에서도 잘릴 거고, 그건 그 사람이 감당할 일이야. 내가 걱정할 게 아니지.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고,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채은이었다. 할머니 댁에 있어야 할 아이가 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아빠, 문틈으로 보이는 채은이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아이는 테이블 위에 사진들과 울고 있는 엄마, 그리고 분노에 찬 아빠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채은아, 유진이 다가가려 했지만 채은이는 뒷걸음질 쳤다.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0살짜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우리 이혼하는 거야? 채은이의 직접적인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유진도 나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싫어, 싫어. 엄마도 아빠도 다 싫어. 채은이는 울부짖으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복수, 분노, 배신감, 그 모든 것이 채은이의 눈물 앞에서 초라해졌다. 유진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채은이의 방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할까? 유진이 힘없이 물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망가져 있었다. 신뢰, 사랑, 가족,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간 자국이 남는 법이다. 이미 늦었어. 나는 피로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리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어디 가? 바람 좀 쐬고 올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파고들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마치 우리 가족의 미래처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될까? 장민석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게 될까? 채은이는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 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밤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시절은 영원히 끝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유진에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채은이의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는 척하고 있었다.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거실로 나오니 유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의 증거물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결정했어? 내가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민석이한테 연락했어. 다 끝내기로 했어. 의외의 대답이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신경의 변화라도 있었어? 채은이 때문에. 어제 채은이 우는 거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심처럼 들렸지만 나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야?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냥 채은이한테만큼은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침묵이 흘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제까지만 해도 복수심에 불타 있었는데 지금은 혼란스러웠다. 장민석 아내한테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물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내가 결정해. 내가 뭐라 할 자격 없어. 유진의 대답에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장민석의 아내도 나처럼 배신당한 피해자였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가정이 파괴되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결국 나는 장민석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모든 증거를 보내는 대신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했다. 내 전화가 확인 사살이 된 셈이었다. 증거가 필요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충분해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아마도 오랫동안 혼자 고민해왔던 모양이었다. 통화를 끝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복수는 했지만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지는 않았다. 이제 남은 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이혼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도장을 찍기 직전 손이 멈췄다. 채은이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고민했다.
이혼이 정답일까? 아니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채은이를 위해서라면. 한 달이 지났다. 유진과 나는 여전히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별거나 다름없었다. 각자의 방을 쓰고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했다. 하지만 채은이 앞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장민석은 결국 회사에서 사직했다. 아내와의 이혼 소송도 시작됐다고 들었다. 유진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해고는 면했다. 대신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어느 날 저녁 채은이가 내게 다가왔다. 아빠, 엄마랑 화해했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먹먹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난 엄마도 아빠도 다 필요해.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질 수 없을까? 채은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결심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노력은 해봐야 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유진과 마주 앉았다.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내 제안에 유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래도 될까?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 배신감도 여전해. 하지만 채은이를 생각하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최선을 다할게.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다. 가끔은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의심이 들기도 한다. 유진도 죄책감에 시달리며 힘들어한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됐다.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기로 했다. 채은이는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학교 성적도 좋아졌고 친구들과도 잘 지낸다. 가끔 우리 부부의 어색한 모습을 눈치채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해하지는 않는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것이 옳았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채은이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는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흐리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가끔 햇살이 비친다. 우리 가족의 미래도 그럴 것이라 믿고 싶다. 퇴근 후 2시간이라는 균열은 우리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됐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 중요한 건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려는 노력이다. 나는 오늘도 출근길에 유진에게 작은 메시지를 보낸다. 오늘도 힘내자.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용서,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